안녕하세요. 더함의 축복 진행을 맡은 정윤희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안윤경 교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더함의 개념을 알아보고 또 각 단계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 더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그 시리즈를 자녀 양육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저희가 첫 아이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첫 아이가 갑자기 이제 등장해서 그때부터 딱 이렇게 출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 가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태교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태교가 사람들은 이제 옷 사고 뭐 물건 사고 여행 갔다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아이 옷을 준비하는 것보다 유모차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부부가 소통하려는 마음, 아이를 이해하려는 이 마음의 준비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얘기를 하고 나갈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만난 가족, 이게 사실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인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우리 배우자를 생각할 때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혹시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관계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제 저희가 부부 간에 이제 영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사실 이제 뭐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자웅동체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암수가 없이도 그냥 이세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서적인 소통과 영적 소통까지 같이 하도록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소통하는 것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소통하는 거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그냥 기도를 그냥 기원처럼 그냥 비나이다 하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은 사실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이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세를 또 교육시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근데 이세를 낳기 전에 남편이랑 부부 관계의 첫 신혼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저희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 맞나? 내가 연애했던 그 사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생각은 저희가 왜 갖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왜 몰랐을까요? 왜 새 사람 같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8년 연애했다, 10년 연애했다 이런 분들도 결혼해서 보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볼 때 저희가 여러 영역에서 나누어 보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쉽게는 이제 뭐 저희가 레저 시간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나, 또는 이제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나, 또는 이런 여러 영역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는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자 가진 돈으로 뭐 누가 내느냐, 뭐 내가 내느냐, 네가 내느냐, 뭐 한국에서는 데이트 통장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필요한 영역, 같이 놀기 위한 영역에서만 지출을 하고, 의사소통도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람들을 집으로 부를 것인가, 가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 사람들이 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과 연애의 가장 큰 차이는 하루 종일 이제 놀고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게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했을 때는 사실은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다투면
집에 가서 뭐 며칠간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쿨다운 할 수 있는 시기를 가져요. 네. 그런데 결혼하면 아무리 싸웠어도 같이 얼굴을 봐야 되고 네. 한 방에서 잠이 들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화가 났을 때 뭔가 이렇게 식을 수 있는 이런 쿨타임이 없이 그냥 바로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평소에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해왔는가, 얼마나 문제 해결을 잘 해왔는가, 우리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문제가 증폭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결혼 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큰 과제인 것 같거든요. 네. 결혼을 맨 처음 했을 때 저희가 분명히 발견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저희가 이제 좀 부부로서 좀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까요? 사실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결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선택해서 네. 이제 가족 관계를 맺는 관계인데 그 안에서도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결혼하면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 하나 변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올해는 살을 빼보겠다. 왜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나 하나, 내 몸 하나 관리하는 게 제일 쉽다. 네. 그거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맞아요. 일이다. 네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그렇죠.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사실은 내 몸 하나 컨트롤하는 게 힘들고 네. 내 정서 하나 컨트롤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20, 30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사람을 이제 와서 내가 변화시키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시켜서 해결한다기보다 두 사람이 합의 가능한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될 것들이 가장 바르게 소통하는 법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는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과 그렇죠. 어떻게 소통할지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소통하는 과정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거실 청소 좀 해줘 그랬는데 남편이 보니까 이 정도면 깨끗해요. 그래서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나와서 왜 청소를 안 했어? 그럼 이 정도면 깨끗하잖아. 그럼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 사람과 계속 어지르며 살았던 사람 사이에는 네. 괴리가 있는데 네. 깔끔하게 원하는 사람은 이걸 치워야 되니까 이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든 건데 이렇게 어지러 놓고 살아온 사람은 굳이 이걸 치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수고를 들여서 왜 나한테 이렇게 뭐 하라고 하냐. 네네. 아니 그렇게 치우고 싶으면 네가 치워. 왜 나한테 하라 그래. 나는 괜찮아. 약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서로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합의하는 과정부터 필요해요. 이게 문제다. 아니다. 맞아. 근데 그 문제인지 아닌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통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불통을 어떻게 소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처음에는 이제 나의 다른 가치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뭐 집안이 어지러우면 나는 너무 이렇게 좀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서로 이제 내가 그것까지는 일하고 나서 피곤해서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내가 쓰레기 내놓고 이런 건 해줄게.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네. 뭐를 하라고 하면 해줄게.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집안일을 도와줘라는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차라리 쓰레기를 내놔줘. 매주 화요일 날이 이제 내놓는 날이니까 매주 화요일 날 내놔줘. 아니면 이제 청소기를 이제 주말에 한 번 돌려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것만 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겠지. 네. 이제 신나게 해서 돌리고 네. 그런데 이것도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니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 왜 또 하라 그래? 라고 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네. 그럼 아내는 아니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거 하나 더 해주는 게 뭐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럼 청소기 돌리고 이것까지 해줘라고 합의를 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목소리,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외국어를 저희가 쓴다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 외국어를 배우든 아니면은 무슨 요즘에 핸드폰에 통역 기능 잘 돼 있는데 네. 이런 거로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고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몰라 너무 짜증나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네.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든데 누구도 이렇게 되는데 뭐 사람들도 오는데 집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해달라고는 안 하는데 혹시 이만큼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남편이 이거 해주겠다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합의를 이루어서 여기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좋은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지나면 이제 덜 싸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뭐 이런 걸 원하고 쓰레기 내놓고 이 정도를 원한다 그러면 굳이 매주 얘기하지 않아도 뭐 그래 이제 쓰레기통은 이제 내가 내놓고 뭐 말하지 않았는데 내놓으면 너무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칭찬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갔으면 그러면 하나를 더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 10년 차 되면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싫어하겠다, 좋아하겠다라는 게 대부분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굳이 이런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런 소통을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까지도 계속 이 과제가 남아서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죠. 나중에까지도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저희가 이제 저도 결혼 17년 차인데 초반에는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하나? 남편이 더 일을 많이 하나? 또는 내 마음을 좀 더 알아줄 수 없나? 아니면 내가 그는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나? 나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나? 여러 가지로 약간 한계를 정해두고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면은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 남편은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구나.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구나. 남편도 역시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해주고 싫어하는 것들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안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점점 더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저희가 성숙된 부부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지 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맞는데 성숙된 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부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모든 부부가 지나가는 과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다른 걸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부부들은 지름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배우지?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한테 가서 뭐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물어보고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누구 주문하면은 me too 뭐 이러면서 따라하면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네. 사실 요즘에 좋은 교재가 얼마나 많아요. 네. 유튜브 강의도 많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람들이 엑기스로 만들어준 강의랑 이런 것들을 들으면 짧은 시간에 이거는 이거 해서 정말 빨리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부부도 처음에 이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면서 살면서 싸워가면서 배우는 건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신혼일 때,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합의를 처음에 이루고 나가면 이게 훨씬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예비 부부학교 뭐 이런 것도 하고 신혼 부부학교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루는데 그때 합의가 되면 나은 거죠. 일예로 저희가 이제 재정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교육을 하면 처음에 양가 부모님들 용돈 얼마 들이실 거예요를 엑셀표로 그리게 합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뭐 엄마 생신이면 200불, 뭐 300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양가 부모님 계시니까 1년에 생신 4번, 거기다가 어버이날, 그 다음에 추석, 설날, 그리고 땡스기빙, 크리스마스에도 만약에 뭐 용돈을 들이신다면 이게 9번이죠. 거기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뭐 10번이 넘어가고 거기에다 경조사, 이제 같은 또래 신혼부부니까 경조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200불씩 치면 일단 이게 1년에 2,400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그 경조사비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게 얼추 잡아도 3,000 몇백 불이 되는데 한 달에 300불 꼴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환갑, 칠순 이게 이제 돌아오는데 10년에 4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네. 2.5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좀 목돈 해야 되니까 그거 모으는 거 하면은 400불 뭐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 자기 집은 잘 살잖아. 우리 집은 조금 부모님이 조금 연로하시고 벌이도 없으시니까 우리는 100불씩 더해. 그럼 왜 그걸 더해?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네네. 사실은 이제 나중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엄마 이거 꼭 해드렸으면 좋겠고 냉장고 해드렸으면 좋겠고 냉장고 고장났대. 그럼 냉장고 800불, 1000불 들면 그럼 우리 엄마네도 냉장고 그래. 약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싸우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4,000은 아무래도 우리 가게에 좀 부담이 되잖아. 네. 그럼 전체적인 액수를 2,000으로 잡아보자. 네. 그럼 2,000이면 이렇게 나누고 생신 때는 이렇게 하고 대신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를 처음에 계산하고 가는 부부랑 닥쳐서 싸우는 부부는 다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네. 우리 엄마가 네 생일 때 돈 준 거 까먹었니?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나오게 그럼 되네요. 우리 엄마는 안 줬니? 야 다르잖아. 지금 환율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게 되니까 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길이고 이게 쉬운 길이죠. 그래서 부부 상담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초반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싸워도 수월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부 상담이 60이나 70대 오셔서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네. 이혼하고 싶다. 이런 부부들은 아무리 상담을 한들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온 히스토리가 있고 네. 그동안 쌓여온 세월이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의사소통 해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한두 번으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상담은 되도록 일찍. 이거는 아이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작을 때 일찍.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기에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부간의 원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합의하면 합의할수록 부부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소통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집으로 데려오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와서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막 싸우다가 이거 그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 그러면 나가서 뭐 놀다 와. 맨날 그 집에만 가면 좀 그렇잖아. 막 약간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다 보면 아 우리 아내는 집으로 사람 데려오는 거는 되게 불편해하고 근데 미리 약속을 해서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건 괜찮구나라고 학습이 되면 네. 그 다음에는 꼭 이런 게 아니어도 가족 모임을 이번에는 뭐 계속 뭐 다른 집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하면 어때? 이거를 몇 달 전부터 미리 의견을 물어보고 이러면은 조금 스무드하게 갈 수는 있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지혜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성숙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하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아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네. 아 지난번보다는 조금 성장했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결혼이라는 나이? 결혼을 언제 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아 나 이 정도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때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말 아,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나이 상관없이 일찍이든 늦게 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좀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언제든지 낳는 게 좋지. 아 물론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뭐가 맞다 뭐 그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너무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정해진 답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아, 그렇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결혼은 이제 신체적인 나이보다는 저희의 성숙도가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소통할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일찍 결혼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을 더 만나볼 걸 너무 어려서 내가 뭘 몰랐다 아,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이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나이 들면 그만큼 선택이 제한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고 네. 뭔가를 한 거는 좋은데 그만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줄어들고 네. 내가 좀 어려서 결혼했었으면 내가 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시점에 결혼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것은 없지만 네. 최소한 내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평생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준비, 이 사람하고 내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가치관이 같고 어떤 게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타협할 수 없다는 몇 개를 두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배우자 결혼 기도 이런 네.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어떤 분들은 뭐 100가지 썼어요. 네. 뭐 10가지 썼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이 리스트가 줄어든대요. 아. 그래서 뭐 3개로 줄였어요. 4개로 줄였어요. 라고 하는 거에 상위에 있는 리스트가 뭔지를 보면 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이제 저희가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혼해서 뭐 같이 교회 다니면 되지 않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결혼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일요일 날 아니 오늘은 좀 놀러 가자. 다른 집들은 일요일 날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맨날 우리는 너 때문에 여행도 못 가잖아. 야 이번 한 주는 좀 가면 안 돼? 우리 가족들 다 간대 우리만 빠져?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자꾸 일요일 날 행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내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이제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아니야 교회 끝나고 가. 그러면은 남편은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되는 게 불만인 거예요. 아니 다른 주는 가잖아. 뭐 한 달에 한 번도 못 봐줘? 야 그러면은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불만도 있으시고 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저희 교회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안 믿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의 어려운 점 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헌금을 하는데 이제 뭐 예전에 헌금 바구니가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 삥 뜯는다, 삥 뜯으러 어머머. 왔다 뭐 이러면서. 너무 크게 언어가 말씀하셔서 다르네요. 네, 네. 막 너무 당황했다 네.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맨날 너네는 야 크리스찬만 리더가 되라고 기도해? 야 크리스찬만 리더가 돼야 돼? 막
막 그러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믿고 나서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리더가 돼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네, 있다고 네, 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혼에서 가장 크게 부딪힌 두 가지는 하나는 일요일, 주말의 여가 시간 사용과 11조입니다. 아, 네. 그 많은 돈을 너 미쳤어? 미쳐도 곱게 미쳐? 이 많은 돈을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 너 애들 뭐 이런 거 있어 뭐 돈 부족하다는 얘기 하지 마.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실제로 살아보면 굉장히 크게 충돌해요. 맞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평안하게 이제 가면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더 결혼 후에 전도돼서 네. 많이 이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가는 것과 네. 모르고 가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찍 결혼한 대로 이제 아이를 만약에 일찍 낳게 되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쭉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어쩔 수 없이 커리어가 끊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까지는 해놓고 낳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상의하셔서 이제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아이를 언제 낳아야 되나요? 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부부가 갖고 있는 이제 궁금증이기도 맞아요, 한데 맞아요. 일찍 낳아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낳아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아이의 양육할 때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0에서 1세 사이에는 체력 싸움입니다. 네. 이때 힘든 건 몸이 피곤해서 힘든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밤에 잠을 쭉 잘 수가 없어요. 맞아요. 1시간, 2시간마다 일어나서 2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먹는다는 거는 내가 2시간마다 그냥 2시간을 쭉 자고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2시간 간격으로 먹이기 위해서는 1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서 이제 아기 기저귀도 하고 분유도 타고 이렇게 뭐 아이도 이제 깨워가지고 분유를 먹이고 분유를 또 뭐 쭉 먹고 뭐 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막 먹다 졸다 그럼 깨워서 먹이고 그리고 또 트림 시키고 그리고 눕히면 이게 적게 잡아도 30분, 40분 이게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먹이기까지가 2시간이니까 네. 이제 누워서 좀 자려고 하면 한 3, 40분 뭐 뒤척대다 자면은 얼마 자지도 않았는데 다시 깨워서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체력이 너무 힘듭니다. 네. 뭐 남편이 이제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딴방에서 자겠다 그러면은 뭐 애는 나 혼자 키우냐 이러고 싸우고 또 같은 방에서 자다가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분유를 타기로 했는데 자기 차례 안 일어나니까 남편이 깨우다 자기를 발로 차서 자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다 이 인간아 이러면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체력이 좋으신 분들 요 0세에서 1세에 잘 살아남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체력이 좋아서 이런 거는 괜찮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계속 아기를 안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7파운드에 낳았다라고 하면 보통 한 20파운드, 뭐 18파운드 여기까지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 아이를 안는데 저는 20파운드 들어요. 이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20파운드 드는 거는 사실 저희가 90초씩 3세트 드는 거고 네. 아기는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7파운드인 아기를 드는 것도 20파운드 드는 사람들도 사실 7파운드 아기 들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체력이 좋던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던가 네. 친정이 이제 근처에 살던가 사실은 애 낳고 나서 제일 부러운 분들이 친정 가까우신 분들이죠. 맞아요. 친정에서 봐주실 수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내가 돈이 있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거나 이러면 이 기간이 수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친정 뭐 시댁 같이 사시고 뭐 같이 도와주는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은 애 키우는 게 나는 왜 힘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그렇게 계세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너무 얄미워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도움이 있으면 맞아요. 나도 덜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도 그렇게 친정에서 맨날 봐주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막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 낳고 나면 네. 그렇게 미운 시댁도
감사해요. 네. 시댁도 근처에 살면 그것도 그렇죠. 좋아요. 네네. 없는 것보단 낫고 그럼요. 내가 너무 아프면 이제 맡길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0세에서 1세는 그 싸움이고 1세에서 2세도 약간 체력 싸움인데 체력이 이제 조금 이제 시도되는 체력이 달라요. 저희가 운동할 때도 왜 이렇게 즉시 운동 이런 게 있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게 다르듯이 네. 요구되는 체력이 다릅니다. 1세에서 2세는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뭔가를 만지는 시기예요. 네. 그때가 되면 0세에서 1세 때 내가 도대체 왜 힘들었지? 그때 누워만 있는데 네. 그게 왜 힘들다고 생각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를 계속 따라다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플워치를 아이가 이제 차고 싶어 해가지고 네. 잠깐 채웠는데 애가 놀이터에 갔다 오더니 2만 보가 찍혔다는 거예요. 정말 체력이 대단해요. 네, 그래서 아이를 계속 이제 따라다니고 이런 서랍 다 열잖아요. 맞아요. 말리고 뭐 다칠까 이러다 봐. 보면 맞아, 또 엄마가 계속 조심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가 체력이 좋고 얘 하나밖에 없고 얘를 따라다니는데 뭐 괜찮고 보면은 미국 엄마들은 유모차에다가 아기 이렇게 태워가지고 막 뛰시는 분들도 운동도 하죠. 많잖아요. 네네. 그럴 체력이 있다. 그럼 2세까지도 괜찮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여럿이고 막 쌍둥이고 봐야 되는 아기가 많고 그러면 그때도 엄마가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까지 힘든데 이것도 도와주실 분들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 시기를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중에 데이케어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기시는 분들, 저녁에도 시터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시기가 0에서 2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3세부터는 아이들이 말이 많아지죠. 네.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똑같은 질문 정말 100번 물어보고 계속 조잘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말 많지 않으신 분들, 되게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기해주고, 얘기해줬잖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V 틀어주고 네. 그게 편하니까 네네. 이러시는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시기에 아이랑 뭐 이건 이랬어 저건 저랬어 그건 그랬어 되게 잘 놀아주시는 분들도 그 시기가 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네, 그러셨어요. 네. 아빠들은 사실은 이제 엄마들은 태동을 느낄 때 엄마가 된다고 하고 네. 아빠들은 아빠라고 아이가 부르면 아빠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아들을 가진 아빠들은 같이 공 차고 싶어요. 그 나가가지고 막 공 차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아이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자기한테 뭐 오고 그러면 그 시기가 이제 아빠들은 얘랑 이제 비로소 뭔가 할 수 있구나. 그 전에 이제 0세 이럴 땐 아니 뭐 하라고 뭐 애기 뭐 봐 뭐 봐 이렇게 이러면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네. 진짜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무선 조종 자동차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요, 맞아요. 그래서 애기 이렇게 기어다니게 해놓고 자기는 조종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애기가 이걸 막 따라다니죠. 맞아요. 그러면은 와이프가 와가지고 아니 놀아주랬더니 아니 놀아주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조종하면서 애기만 기어다니게 맞아요. 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비로소 아빠들이 같이 놀아주기 시작하는 나이가 그 나이여서 네. 어떻게 보면 아이랑 같이 나가서 뭐 산책하고 뛰어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기가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평소에 체력 없고 맞아요. 그냥 난 누워 있는 게 제일 좋고 이런 분들은 그 시기가 너무 힘들죠. 학교 가기 전까지의 시기가. 그렇죠. 그러다가 5살에 미국은 5살에 킨더를 네. 가니까 킨더에 가게 되면 아니면 4살 때 프리스쿨을 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이제 아이가 없는 공백 시간이 발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집에서 이제 조금 낮잠을 잘 수 있거나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맘이 힘드냐 직장맘이 힘드냐 그 맞아요. 논란이 바뀌는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네. 아기를 계속 보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기인데 아이를 보내면 이제 여가 시간이 확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전업맘들이 조금 이제 놀고 여유가 생기고. 이제 자고 네. 자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훨씬 이제 나아지는 거고 네. 직장맘들은 이제 계속 힘든 시기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치대는 시기에 차라리 나는 일을 해서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시기가 이제 그 시기이기도 한데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의 공부를 봐줘야 되는 네. 이제 이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잘하냐 못하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라이드 액티비티 데리고 다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운전하는 시간, 네. 아이를 도와주는 시간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힘든 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세 부모님들 사이에 이제 부러워하는 부모님, 순하다는 애들은 많이 안 움직이고 앉아서 엄마 잘 치대지 않고 노는 애들이 순한 애들이에요. 네. 그때는 그런 게 우리가 다 바라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네.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잘 놀고 동네 애들하고 나가서 놀고 네. 엄마는 그냥 지켜보고 네. 애들끼리 놀고 집에 와서 엄마를 방해하지 않는 아이가 엄마들이 바라는 아이예요. 네. 학교 들어가면 어떤 아이를 바라나요? 친구 잘 사귀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엄마가 생각하기엔 가장 바람직한 아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순한가요? 어떤 아이가 키우기 쉬운가요? 어떤 시기가 좋은가요?는 엄마마다 다 다른데 그렇죠. 그때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가 승승장구합니다. 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 잘하고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인기 많은 아이가 조금 나은 아이인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제 좋은 아이인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주장 많이 하던 아이들은 또 이제 힘들어지고 조용하고 순한 아이들 자기 주장 많이 안 하는 아이들이 또 이제 그때는 엄마들의 워너비가 돼서 네. 사실은 이제 시기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이제 뭐 친정시댁도 가깝고 조금 여유도 있어서 어디 맡길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찍 나서 맡기던가 아니면 좀 지나서 낳던가 이제 그런 게 좋을 수 있고 나는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제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닐 것 같아. 그러면은 그나마 체력이 좋을 때 빨리 나서 어린 시절을 이제 좀 이렇게 보내고 네. 좀 이제 내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체력 좋아. 뭐 아이들하고 이제 잘 할 수 있어. 이러면은 뭐 빨리빨리 이제 나을 수도 있지만 좀 지나고 나서도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좀 이렇게 지나고 나서 키우면 좋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성격, 나의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친정이랑 시부모님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연년생 아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수월하게 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곳에는 친정 부모님도 이제 한국에 계시고 뭐 시부모님도 한국에 계셔서 저희 가족끼리만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좀 지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려면 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많이 알려진 아프리카의 그 네. 속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챙겨주기도 어렵고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 사실은 주위의 도움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저도 외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서 저도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아이 연년생 남자 아이들을 네. 키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교회 공동체 이제 또래를 네. 두신 이제 부모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친한 가정이랑 세 가정이 있었거든요. 저 말고 이제 두 가정이 있어서 뭐 월수금은 저희 집, 화목은 이 집, 공동 토일은 저 집. 하셨군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넷씩 보고 막 그렇게 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둘을 보나 넷을 보나 그게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아이가 없는 하루는 정말 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또 기도하시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다면 아이를 많이 이제 이미 키워놓으신 가정들에서 좀 케어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심리학에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요지인데 네.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친정도 맞아요. 시댁도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를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잘 돌봐주시리라고 믿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네.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네. 살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못했겠구나라고 정말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순간들도 몇 번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부족한 지혜를 내려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아이에게 충분한 정말 주님의 넘쳐나는 축복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저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선배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첫 가족인 배우자를 이제 만남으로써 또 저희가 이제 아이를 어떻게 맞이할지의 이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태교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물건을 사고 아이의 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사실은 우리 배우자 뭐 남편 아내보다도 더 고집스럽고 더 말이 안 통하고 네. 우리가 정말 인내를 거듭해서 사랑으로 돌봐야 할 이런 이제 아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부부간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네. 또 양육을 어떻게 할지 아이를 어떤 가치관으로 키울지 네. 어떻게 훈육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함으로써 정서적인 영적인 또 훈육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첫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